대통령의 이제 평창동 케이스도 유사하다. 어떤 점 유사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강원 평창군의 용평면 도사리에 있는 땅인데요. 그 다 최초에는 그 땅이 한 7만 평 되는데 그 땅을 최초에는 그 정윤회와 최순실 양 사람 명의로 정윤회가 3, 그다음 최순실 7이었던 그 지분 구조를 가지고 도입했던 이게 거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땅이 아니었던 공통점 그리고 주변인의 소유를 있었던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정윤회 씨와 그 최순실 씨가 이혼을 하면서 정윤회 씨가 가지고 있던 3을 전부 다 정유라 씨한테 주죠. 예.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70% 중에서 20%를 또 정유라한테 줘가지고 정유라와 최순실 씨가 5대5로 이걸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 JTBC에서 한번 밝혔지만 유상영 씨라는 그 최순실 씨 그 일 봐주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 봐주는 사람으로 최순실한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유상영, 김수현이라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를 조금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해서 파악이 아니라 누가 검찰에서 유상영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유상영이 그 최순실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이 휴대폰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또 뭐 잠깐 하면 스포츠 사업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역할을 그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보니까.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허접한 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 주변에서는 브레인으로 통했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 평창군의 그 도사리 땅을 거기다가 박근혜 씨의 그 사후 퇴임 후에 사절을 아방궁으로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죠. 아방궁 계획이라고 아방궁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유상영 씨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분은 아방궁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단어를 그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크게 짓겠다는 생각이었나 보죠. 네네.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사절. 네,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요. 이제 공통점을 보면 첫째는 원래 그 대통령 사전은 대통령이 대통령 땅에다가 지어주는 거죠. 원래. 그런데 이걸 보면은 그 정유라와 최순실 땅에다가 대통령 사절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들이 사서 지금 거기다 짓겠다고 한 거였죠. 그럼 사절을. 경호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땅들이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목장지 용지였지 않습니까? 네, 목장지 임야. 그걸 다 이제 풀 수밖에 없죠. 대지로. 양쪽 다 그린벨트였던 걸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입 도로라든지 그 동안에 그 거의 뭐 임목도로 정도 나와 있던 것을 임도 정도를 그 다 도로를 완전히 다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였으니까 차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못 짓게 하니까. 근데 이제 사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정식으로 도로가 나죠. 그럼 그 주변 땅들은 급상승을 하게 되죠. 가격이. 그런데 7만 평이나 되는 땅들에 대한 가치 상승이 지금 그 이시영 씨가 내곡동 땅을 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근데 지금 이제 내곡동 땅을 그때 사저로 이제 결국 진행을 했었으면 내곡동 땅 주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 가치가 급상승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득을 볼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최순실 씨가 그 주변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가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곳에 지으려고 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세금으로 그 땅의 가치를 물려주는. 세금 없이 원래 사전 상속이라든지 상속세를 물고 사실 주는 게 맞는데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모든 혜택들이 다 땅 주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주인은 이시영 씨가 있었고 이 경우에는 정유라 씨가 있었던 거죠. 아주 이상한 거죠. 정유라 씨가 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가 물려지는 상황.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또 한 사건이 한 번 있죠. 당시에 외환은행 그 이상화 씨를 통해 가지고 스탠딩 LC라는 이 한국 땅을 담보로 해서 그 땅으로도 연결되네요. 그 땅하고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돈을 5억을 빌리죠.
예, 이거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간단 요약하면은 원래 이제 무역회사한테나 주는 LC를 정유라라고 하는 10대에게 독일에서 대출받도록 과정을 봐준 그때 담보로 제공된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공통점이고 저는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대목은 이 사저의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내곡동 땅 이 땅의 원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냐 차명소유 아니었냐 부동산이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으로 갔던 유모 씨 그러니까 그 사저 부지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한동안 그 유모 씨에 대해서 검찰은 어디까지 조사가 말한 그때 특검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네. 근데 유모 씨하고는 연락이 안 닿고 유모 씨의 딸과 연락이 닿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끝까지 영어로 대답을 해가지고 조사에 한계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수사 내곡동 수사 다시 해야 된다. 자, 지금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국세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정리하면 원래 그린벨트여서 굉장히 싼 땅이죠. 개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산이에요, 산. 거기다가 조그만 땅을 하나 삽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삽니다. 그걸 산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땅을 어떤 아주머니에게 팔아요. 파는 게 아니라 줘요. 그냥 줍니다. 준 다음에 그 기간 동안 거기서 한정식을 하라고 하면서 그 기간만 그 땅만 그린벨트를 풀어주죠. 네. 예, 그걸 이시영 씨가 그 땅값이 절반 가격으로 사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변 땅들은 10배 넘는 가격으로 10배 넘는 가격으로 세금으로 삽니다. 누가 사느냐? 경호실에서. 네. 그래서 합쳐놓으니까 이 땅값이 확 올라가죠. 54억으로 됐는데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냥 확 산 게 아니라 그 수양이라는 한정식집의 주인이 처음에는 80억에 바깥에다 내놓는 척을 해요. 근데 그 땅이 맹지고 그린벨트인데 누가 80억에 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스텝을 하나 취해놓고 그걸 또 싸게 50억에 샀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주장해요. 다 꼼꼼하게 절차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특검 시작하자마자 유모 씨는 도망을 갑니다. 아니 유모 씨는 미국에서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유모 씨는 수사 안 했어요. 이 땅 공짜로 받은 사람 왜 당신은 공짜로 땅을 받았냐? 물어봐야 되는데.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는 특검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모 씨는 전혀 귀국하지 않았고요. 유모 씨 딸하고 전화 통화가 됐는데요.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이거는. 이게 진짜 이상한 건 대목이거든요. 이 땅. 그 대목 이외에 또 한 가지 대목이 사실 대통령 그 사저에다가 경호동을 짓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 대통령이기 때문에 짓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 딴 땅에다가 사저 경호동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거 유사일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증여 어차피 사서 지을 거 아들한테 줘야 되니까 증여세 회피 이게 논란이 있었죠. 사전 증여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산 땅은 아주 싸게 사고 나머지 땅들은 크게 비싸게 샀어요. 정부 돈으로. 근데 정부 돈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아들은 정부 돈으로 주변 땅을 높은 가격으로 산 것을 증여받게 되는 건 나중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특검에 안 들어갔다면 증여받게 되는 것이었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땅이 나중에 그린벨트를 풀 거다. 대통령 왜냐하면 대통령 사저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되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주변들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 내곡동 땅이 땅값이 확 원래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게 그린벨트를 풀면서 확 올라갔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 주변 땅 소유자들이죠. 그 주변 땅 소유자들의 혹시 이명박 친인척이 없느냐? 이미 이상득 씨가 농장을 하고 있어요. 농원 500m 거리에서.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부인도 거기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욱이 그 주변에
땅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가차명으로 다 많이 샀어요. 수서, 내곡동, 세곡동 일대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는 아들에게 세금으로 집 좋은 걸 장만해서 물려준다는 게 그렇죠.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땅의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예. 이미 사 놓았던 그렇습니다. 가족들 7인척의 시세 차익을 크게 올린다는 계획 하나. 예?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서울시장 취임할 때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계획성 있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항상 1차 방정식이 아니고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한 세 가지 종류의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전 매입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론 그 동원됐던 돈도 다 비자금이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죠. 예, 그 돈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2013년 5월 24일입니다. 원래 5월 23일이라고 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죄송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서 5월 14일로 바뀌었는데 특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구이동 이상은 씨 집 베란다에서 현금을 6억 원을 받아가지고 만 원권으로 네. 6억 얼마나 많습니까? 보스턴 가방과 노트북 가방, 여행용 가방에 들고 와가지고 청와대 붙박이장에 넣어두었다가 김아무개 행정관이 나중에 보관했다가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알리바이를 그렇게 구성했어요. 자, 이시영 씨가 왜 이시영 씨 돈을 큰아버지 집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큰아버지 집 베란다에 두고 있다가 6억을 쌓아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넣었다가 이거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리바이 자체가. 근데 그 옆에 있었다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 박아무개 씨가 그 특검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돈 6억 원을 저기서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요? 금시초문인데요. 네,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빨이 안 맞았죠 이때. 네. 근데 그 만들어진 2013년 5월 23일. 2013년입니까? 2011년 아닌가요? 2012년 23일.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날이 자, 있어요. 5월 24일 돈을 받았다는 그날 이상은 씨가 베란다에서 돈을 줬다는 그날 이상은 씨는 서울 구이동에 있지 않고 그때 경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경주에 있었고 이시영 씨, 이명박의 아들 이시영 씨도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증언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서울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증거를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 옵니다. 고속도로 통행증도 만들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언과 증거는 차후에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당시 큰어머니가 저한테 받았대요? 이렇게 말해요. 예. 그 서울에 있었던 큰엄마는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줬다고 하는 큰아버지하고 받았다는 이시영 씨는 서울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 6억의 비자금 문제가 또 최근에 진선미 의원이 밝힌 힐스테이트 전세금 예. 그 6억 4천입니까? 그거 저희가 다 해놨어요. 그때 몇 년 전에 저희가 다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는 받아들였던 부분이 그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바른정당에서 지금 11명 남아있는 사람 중에 또 대여섯 명은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는 홍준표의 세력이 훨씬 많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12월 12일 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대단한 몇 달 동안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의 어떤 체제 정비랄까 이런 거는 12월 달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당장 새해가 막 시작되면요. 정치 전문가들은 모든 게 다 지방선거로 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안철수는 유승민한테 속아가지고 통합을 하자 하면 이제 결정을 내버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에도. 그 명분으로 우리랑 결도 안 맞는 당과 합당하느니 그 명분으로 이제서야 남아있던 정말로 자유한국당 가고 싶었던 자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게 이제 박지원의 생각인 거예요.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 안철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40명이면은 뭐. 그러니까 언론도 여론조사를 하고 본인들도 어떤 거 하고 있냐면 평화개혁위원회
평화개혁연대 서명한다는 건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른정당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20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면 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라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요? 20명이 넘어가면 21명이 되면 11명. 11명밖에 안 돼. 바른정당은 또 한쪽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이제 다당제의 실현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바른정당 없어지고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합친 겨우 20석 넘는 정당 하나. 그리고 호남의 평화개혁연대로 뭉쳐져 있는 20석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돌아오면 다불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모사를 꾸밀 때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대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져야 합당의 명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심을 계속하니까 안철수가 최근에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전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어느 쪽도 갈 생각 없다. 그런 정치 하느니 정치 그만두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어. 근데 저는 안 믿거든요. 정치인들의 말이란 건 상황에 따라서 명분만 만들어지면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당 쪽이 바른정당하고는 정책연대하고 그리고서 뭐 규제 프리전 이런 거 규제 풀어라 이러고 하고 있고 광주 가서는 민주당하고 KTX 문제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거 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심오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정치적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은 있잖아요. 지역위원장이 권한이 세요. 한번 보십시다. 내년 지방선거 나가려고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줄을 세워요. 나한테 줄 서 내가 공천할게. 다 세워놨어 이미. 1차 때도 반항했던 거 아닙니까? 새벽까지 회의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 자기 자리를 내놔야 돼요. 특히 광주 같은 데나 또는 지역이 워낙 센 데 있죠. 센 데는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내놓으려면 광주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당원이 150만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당을 받아들여서 사실 어쩌겠어요. 또 지역위원장 또 치고받고 싸워야 되거든요. 또 내분이 일어나고. 이것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다시 얘네들이 3당을 합당해서 또 기존의 거대한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또 뺏을 수 있겠어요? 못 뺏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유성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권 PD도 얘기했지만 10몇 명 데리고 보따리 싸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 유승민이랑 같이 쑥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키워드를 믿는다면 오히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에서 빠져나가서 안철수가 아까 말한 대로 유승민과 한 20석 정도 어떻게 간신히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은 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한 다당 체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심판을 받아봐라. 그러면 누가 잘한지 국민들이 민심을 안다. 그냥 이합집산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가봐라. 그러면 바른정당이 클지 국민의당이 클지 자유한국당이 클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보자는 건데 이렇게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뻔해하니까 그 결과를 안 받으려고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랄을 보기 위해서 계속 다락지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가보자.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민심은 결판 났죠 뭐. 아니죠. 민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 있습니다. 예. 질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그거예요. 정치는 명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스탠스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70%면 적폐청산이나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적폐청산 같은 거 안 할래. 경제가 중요해. 대충 묻어가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실정이란 말이야. 그런 실정들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적폐 세력들이 바라는 것처럼 협치 이렇게 개념으로 가서 두리뭉실 그냥 갑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보는 실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율 배반적인 구석이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인 실수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설 공간은 엄청나게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자기 지역군에서 조금의 미미한 성적을 거둘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지역색이 별로 없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이런 데서는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지랄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시대적 요구가 그렇죠. 살아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당이 통합하고 새로운 당 정책이 바뀌고 할 때 국민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희망을 볼 수 있거나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 그다음에 내 정치적 욕구가 맞물려서 지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무슨 개지랄을 해도 절대 희망을 볼 수가 없어 쟤네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는 잘한다고 박수 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놔야 저것들도 저렇게 얘기를 하네 하면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발목 잡기를 하고 아예 국회를 개판으로 만드는 놈들한테 아무리 정치적 이합집산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희망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 놀아봐. 이 정도여서 저는 사실은 과거의 구태정치, 이합집산 이런 거가 굉장히 있잖아요. 혐오스러워요 이제. 굉장히 혐오스럽고 송구간이 못한다. 어떤 방식으로도. 국민의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버릴 것 같아요. 안철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새 판을 짠다고 하면 뭐 정치권에서 예상하듯이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의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제3지대 제3당으로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시선이 지방선거가 아니고 대선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당으로는 제3당이고 만약에 온전하게 보존이 된다고 해도 한 50석밖에 안 되는 정당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소한 수권 정당이 될 만한 정도가 되려면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정도의 등치는 돼야 된다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안철수의 눈높이는 자유한국당에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은 이번에 그 당에 따라갈 때 홍준표와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였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도해서 나온 사람이 입장인 만큼 명분이 없으면 못 들어가겠다지 내가 자유한국당 안 들어가겠다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잘 봤어요. 네, 명분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두 쪽 다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제끼고 내가 들어가서 명분을 만들면 되니까 지들끼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폭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대승적 차원에서 뭐 이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합치겠다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안철수하고 유승민의 대선 게임 이번 이미 시작된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그 사이에 애꿎은 이제 국민들만 욕을 보는 거죠. 계속 속임수에 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견제자로서 건전한 비판자로서 지방선거 때 너무 더불어민주당에만 표를 몰아주시면 안 됩니다. 호남에도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내세울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가면. 그래서 또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일부 그 지방 의원들 몇 석 같은 것 좀 밀어주는 관계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답답한 거죠. 예. 저는 어쨌든 아까 말을 잘했는데 유승민은 저는 자유한국당 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일단 언론들은 친박계 청산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고 준표도 친박계 청산했다 내면 김무성이 가서 이제 들어와라 마 이렇게 데리고 와서 슬쩍 또 한 번 김무성이 유승민 한번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라 너 키워줄게 내가 이번에 그렇게 되려 놓고 또 죽이는 거죠. 정치란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계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홀로서기를 할 거냐 나가서 아니면 계속 호남의 득세 높은 의원들 밑에서 계속 발목 잡히면서 살 거냐의 고뇌가 이제 남아있는 건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도 정치 계략에 말려서 한 15명에서 19명 사이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프레임이 약간 이제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한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뭔가 이 정부를 흔들지 않으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는 다음에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이 안 된다는 위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큰 세력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면서 자기 입지를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나가던 걔도 이야기를 안 들어요. 안철수 얘기를. 하고 가요. 걔도. 세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의 지도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일부 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12월 12일 날 끝나고 새해 맞기 전에 임시국회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예측이 돼요. 안철수가 하고 있는 그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 쪽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얼마나 그 뭐 대단한 계략가길래 대단한 플랜을 세우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안철수의 기본 일단 문재인 싫어를 기본으로 하고 베이스로 깔고 대통령 병 어떤 방법이 난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새정치를 할 거야. 이게 두 번째 베이스고 세 번째는 안철수 성향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내 성향상 내가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가니? 그래도 내가 명색이 새정치를 외쳤던 사람인데 라고 나중에 조금만 뒤집으면 돼요. 그게 김영삼의 논리예요. 저 당을 내가 개혁해서라도 대통령 할 거야 생각이 들면 뭐 의석수가 많은 곳에 애초에 2012년도에 안철수가 등장했을 때는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 가지고 최대의 공격 대상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당 자체에 박근혜 후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그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숫자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그 구성원들도요. 정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뒤집어서 문재인 후보가 성향이 약간 보수적이고 자유한국당 쪽에 생각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정치야. 엄밀히 따지면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서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측면 같아요. 맞아요. 명분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대선 후보가 있어. 근데 지금 안철수 상품성이 떨어진 게 지금은 현재는 뭐 차기 대선 후보 조사 같은 건 안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그냥 3, 4%짜리 군소 대선 후보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철수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매력은 없는 건데 자기들은 레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요 느낌들은 뭐냐면 대선 후보에 나왔던 후보들 느낌이잖아요. 지들끼리 약간 그 신선노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염두에 안 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를 보나 유승민은 보나 내가 그 중에 홀라. 왜냐? 홍준표는 그냥 그 당의 고정표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승민은 자기보다 훨씬 적게 얻었잖아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포스트 문재인은 나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안철수의 몽리잖아요. 그게 몽리 플러스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혁신.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면 일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폭등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적폐를 안철수의 조금 남아있는 몽리 정치에 숨을 수가 있어, 뒤에. 숨어서 적폐 세력들과 적당하게, 기득권 세력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제1의 대항마로 누군가는 키우려고 하는 배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돌출구가 보이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러면 자유한국당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계속 자기들끼리 말려 있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야 줘야 되는데 그건 유승민 원래 나갔던 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 갱신이 없는 거죠. 거 봐. 네가 나간 게 잘못됐다.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안철수는 이게 혁신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대. 대표성을 갖는 안철수가 만약 자유한국당에 들어간다면 정말 맞짱 한번 떠볼 만한 이런 힘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몽리와 합쳐서 안철수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광주에 있는 가장 유력한 신문이라는 광주일보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호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23명이에요. 예. 호남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중에 20명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말처럼 새놈은 누구야? 이 새끼들. 전격적으로 아니 안철수 개이겠죠. 그러니까 안철수에서 꽂혀 있거나 지금 최고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뜻대로는 안 될 거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민심에 반해가지고 뭔가를 막 모략질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소멸해 가는 거라고 봐요. 안철수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안철수가 저렇게 권력을 향해서 가면서 온갖 명분 들이대고 대선 투표용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고 대선 조작 사건 같은 거 사실상 책임 안 지고 그러다가 만약에 자유한국당까지 동네 사투리로 뻔내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깎아먹는 거예요. 대선 때 20% 정도를 얻었던 후보가 나중에 보면 자기 갖고 있던 지지를 다 깎아먹고 정치인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쪽에 능한 사람들 아니에요. 상품성 떨어진 안철수에게 누가 줄을 섭니까? 결국은 안철수 망해가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되든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 즈음에서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다시 들어갈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 입장에서 몇 석 안 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과연 바른정당하고 합당까지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분석도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안철수 성향을 봐야 돼. 거기서 꺾일 스타일이 아니잖아.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철수가 한 말 나는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자기는 고독한 승부사 같은 거로 평가를 하고 있더만요. 최근에 보니까 자기가 했던 건 다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인데 여기서 중간에 앞으로 더 이상의 통합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막 정책 연대하면서 지금 깨봉 냄새 나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멈추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유라와 최순실 땅에다가 대통령 사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들이 사서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다 짓겠다고 한 거였죠. 그럼 사저를. 네. 경호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땅들이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목장지 용지였지 않습니까? 네, 목장지 그럼 임야. 그걸 다 이제 풀 수밖에 없죠. 대지로. 양쪽 다 그린벨트였던 걸 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진입 도로라든지 예. 그동안에 그 거의 뭐 임목도로 정도 나와 있던 것을 임도 정도를 그 다 도로를 완전히 다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였으니까 차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못 짓게 하니까. 근데 이제 사저가 들어가면 거기에 정식으로 도로가 나죠. 예. 예. 그럼 그 주변 땅들은 급상승을 하게 되죠. 가격이. 예. 예. 그래 7만 평이나 되는 땅들에 대한 가치 상승이 지금 그 이시영 씨가 내곡동 땅을 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근데 지금 이제 내곡동 땅을 그때 사저로 이제 결국 진행을 했었으면 내곡동 땅 주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 가치가 급상승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득을 볼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최순실 씨가 그 주변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가가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곳에 지으려고 했고 예.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세금으로 그 땅의 가치를 물려주는. 예. 세금 없이 원래 세금 없이 참 사전 상속이라든지 상속세를 물고 사실 주는 게 맞는데 네.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모든 혜택들이 다 땅 주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주인은 이시영 씨가 있었고 예. 이 경우에는 정유라 네, 씨가 있었던 거죠. 예. 아주 이상한 거죠. 정유라 씨가 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가 물려지는 상황. 예.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또 한 사건이 한 번 있죠. 당시에 외환은행 네. 그 이상화 씨를 통해 가지고 예. 스탠딩 LC라는 이 한국 땅을 담보로 해서 그 땅으로도 연결되네요. 그 땅하고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돈을 5억을 빌리죠. 예. 이거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간단 요약하면은 원래 이제 무역회사한테나 주는 LC를 10억에 바깥에다 내놓는 척을 해요. 네. 근데 그 땅이 맹지고 그린벨트인데 누가 80억에 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액션을 하나 스텝을 하나 취해놓고 그걸 또 싸게 50억에 샀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주장해요. 다 꼼꼼하게 절차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특검 시작하자마자 유모 씨는 도망을 갑니다. 아니 유모 씨는 미국에서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유모 씨는 수사 안 했어. 네. 이 땅 공짜로 받은 사람 왜 당신은 공짜로 땅을 받았냐? 특검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는 특검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모 씨는 전혀 귀국하지 않았고요. 유모 씨 딸하고 전화 통화가 됐는데요.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이거는. 네. 이게 진짜 이상한 건 대목이거든요. 이 땅. 그 대목 이외에 또 한 가지 대목이 사실 대통령 그 사저에다가 경호동을 짓는 것은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 대통령이기 때문에 짓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 딴 땅에다가 경호동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거 유사일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증여 어차피 사서 지을 거 아들한테 줘야 되니까 증여세 회피 이게 논란이 있었죠. 사전 증여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산 땅은 아주 싸게 사고 네. 나머지 땅들은 크게 비싸게 샀어요. 정부 돈으로. 근데 정부 돈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아들은 정부 돈으로 주변 땅을 높은 가격으로 산 것을 증여받게 되는 건 나중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특검에 안 들어갔다면 증여받게 되는 것이었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땅이 나중에 그린벨트를 풀 거다. 예. 대통령 왜냐하면 대통령 사저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되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 주변들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 내곡동 땅이 땅값이 확 원래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게 그린벨트를 풀면서 확 올라갔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 주변 땅 소유자들이죠. 그 주변 땅 소유자들의 혹시 이명박 친인척이 없느냐. 이미 이상득 씨가 농장을 하고 있어요. 농원 500m 거리에서.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부인도 거기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욱이 그 주변에 땅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가차명으로 다 많이 샀어요. 수서, 내곡동, 세곡동 일대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는 아들에게 세금으로의 이제 평창동 케이스도 유사하다. 어떤 점 유사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강원 평창군의 용평면 도사리에 있는 땅인데요. 그 다 최초에는 그 땅이 한 7만 평 되는데 그 땅을 최초에는 그 정윤회와 최순실 양 사람 명의로 정윤회가 3, 그다음 최순실 7이었던 그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자, 도입했던 이게 거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땅이 아니었던 공통점 그리고 예. 주변인의 소율이 있었던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정윤회 씨와 그 최순실 씨가 이혼을 하면서 정윤회 씨가 가지고 있던 3을 전부 다 정유라 씨한테 주죠. 예.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70% 중에서 20%를 또 정유라한테 줘가지고 예. 정유라와 최순실 씨가 5대5로 예. 이걸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땅인데. 그 JTBC에서 한번 밝혔지만 유상영 씨라는 그 최순실 씨 그 일 봐주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 봐주는 사람으로 최순실한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유상영, 김수현이라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를 조금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해서 파악이 아니라 누가 검찰에서 유상영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유상영이 그 최순실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이 휴대폰 그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 사람은 또 뭐 잠깐 하면 스포츠 사업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역할을 그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보니까.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허접한 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 주변에서는 브레인으로 통했습니다. 예,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 평창 땅을 평창군의 그 도사리 땅을 거기다가 박근혜 씨의 그 사후 퇴임 후에 사저를 아방궁으로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네.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아방궁 계획이라고. 아방궁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유상영 씨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표현한 게 아니라. 이분은 아방궁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단어를. 그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크게 짓겠다는 생각이었나 보죠. 네네.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사절.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요. 이제 공통점을 보면 첫째는 원래 그 대통령 사저는 대통령이 대통령 땅에다가 지어주는 거죠. 원래. 예. 근데 이걸 보면 집 좋은 걸 장만해서 물려준다는 게 그렇죠.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땅의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예. 이미 사 놓았던 그렇습니다. 가족들 7인척의 시세 차익을 크게 올린다는 계획 하나. 예?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서울시장 취임할 때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계획성 있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항상 1차 방정식이 아니고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종류의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전 매입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론 그 동원됐던 돈도 다 비자금이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죠. 예, 그 돈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2013년 5월 24일입니다. 원래 5월 23일이라고 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죄송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서 5월 14일로 바뀌었는데 특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구이동 이상은 씨 집 베란다에서 현금을 6억 원을 받아가지고 10,000원권으로 네. 6억 얼마나 많습니까? 보스턴 가방과 노트북 가방, 여행용 가방에 들고 와가지고 청와대 붙박이장에 넣어두었다가 김아무개 행정관이
나중에 보관했다가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알리바이를 그렇게 구성했어요. 자 이시영 씨가 왜 이시영 씨 돈을 큰아버지 집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큰아버지 집 베란다에 두고 있다가 6억을 쌓아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넣었다가 이거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리바이 자체가. 근데 그 옆에 있었다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 박아무지개 씨가 그 특검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돈 6억 원을 저기에서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요? 금시초문인데요. 네,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빨이 안 맞았죠 이때. 네. 근데 그 만들어진 2013년 5월 23일. 23일 2013년입니까? 2011년 아닌가요? 2012년 23일.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날이 자, 있어요. 5월 24일 돈을 받았다는 그날 이상은 씨가 베란다에서 돈을 줬다는 그날 이상은 씨는 서울 구이동에 있지 않고 그때 경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경주에 있었고 이시영 씨, 이명박의 아들 이시영 씨도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증언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서울에 없었어요. 네. 정유라라고 하는 10대에게 독일에서 대출받도록 과정을 봐준 예. 그때 담보로 제공된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공통점이고 저는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대목은 이 사저의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내곡동 땅 이 땅의 원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냐 차명소유 아니었냐 부동산이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으로 갔던 유모 씨 그러니까 그 사저 부지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한동안 그 네. 유모 씨에 대해서 검찰은 어디까지 조사가 말한 그때 특검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네. 근데 유모 씨하고는 연락이 안 닿고 유모 씨의 딸과 연락이 닿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끝까지 영어로 대답을 해가지고 네, 조사에 한계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수사 내곡동 수사 다시 해야 된다. 자, 지금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국세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정리하면 원래 그린벨트여서 굉장히 싼 땅이죠. 예. 개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네. 산이에요, 산. 네. 거기다가 조그만 땅을 하나 삽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삽니다. 그걸 산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땅을 어떤 아주머니에게 팔아요. 파는 게 아니라 줘요. 그냥 줍니다. 준 다음에 그 기간 동안 거기서 한정식을 하라고 하면서 그 기간만 그 땅만 그린벨트를 풀어주죠. 네. 예, 그걸 이시영 씨가 그 땅값의 절반 가격으로 사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변 땅들은 10배 넘는 가격으로 10배 넘는 가격으로 세금으로 삽니다. 누가 사느냐? 경호실에서. 네. 그래서 합쳐놓으니까 이 땅값이 확 올라가죠. 54억으로 됐는데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냥 확 산 게 아니라 수양이라는 한정식집의 주인이 처음에는